여러 가지 담론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과거는 과거 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보호재활 정책에서 지금은 자립생활 모델을 한 자립생활 지원 체계로 좀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자립생활에서 아직까지 많은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법적 체계의 미비 그리고 자원의 한계 그리고 아직 시민들의 의식의 부재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플랫폼을 좀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자립생활 지역사회 안에 자립생활 협의체라든지 말씀해 주신 탈시설 자원은행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좀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자리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조영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혹시 의문점이나 다소 궁금점이 있으면 혹시 질의응답하는 시간 좀 가질까요? 지원 체계 중에 사례 관리의 어떤 모형들을 또 말씀하셨는데 네. 예를 들면 장애인분께서 탈시설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험홈에서 체험을 하시고 자립홈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지역사회에 이제 진짜 이제 독립을 하셔서 네. 생활을 하시는 과정에 사례 관리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제 은행으로 만드셔서 전체 협의체를 만드시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자립생활센터들끼리의 어떤 유대 간의 어떤 은행인지 아니면 전체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 모두의 어떤 은행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실 그런 어떤 경계들이 조금 분명하다. 예, 한번 맞습니다.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립생활에 있어서 사례관리는 좀 생소하고요. 또 사례관리는 그게 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인간을 관리한다. 이거는 주로 시설이나 보호적 측면에서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인데요. 근데 자립생활은 어떤 행태든지 사례관리라고 제가 해석하는 것은 기본 용어를 쓰는 것뿐이지 사실은 새로운 사례관리다. 새로운 사례관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탈시설한 장애인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안착할 것인가 하는 중심의 사례관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각각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이 개별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지만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 전체에 이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사례관리는 단점이 이게 있습니다. 누가 조종하고 통제하느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이야기는 좋게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일을 누가 가져가고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는 아무도 책임이 없습니다. 사례관리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사례관리는 그냥 공중에 잘 뭐 다듬어지다가 결과는 성과 없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사례관리는 뭐냐면 지역사회에 500명이든 300명이든 100명이든 지역사회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 관리라는 의미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스포트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트 중심이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원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면 객관화시키고 통제할 수 있는 조중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협력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은행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게 되고요. 그걸 결정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연합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립생활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으로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또 어떤 조직 체계에서의 관리 체계 내지는 통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좀 더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학문적 근거 내지는 경험적 근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우리 윤사모 장애인 아카데미 인식개선센터의
발표신가요? 아니면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의문점. 예, 네. 조 교수님께서 이제 뭐 우리 자립생활 센터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네. 특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많이 강조하시면서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례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 용어와 또 이 용어가 말하는 취지가 약간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러냐면 이 사례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례라는 용어, 이제 영어로는 케이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주로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이제 지칭할 때 쓰는 그런 용어고요.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그분들의 용어로는 클라이언트를 지칭할 때 이제 케이스라 하고 그렇죠. 이 케이스를 이제 매니지먼트한다, 이제 관리한다라는 거는 한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건강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죠. 직장 이슈도 있을 수 네. 있고, 특히 정신 건강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으면 네. 그 각각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 한 사람의 이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인데 그렇죠. 이 개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 관련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어떤 케이스를 두고 종합적인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삶을 계속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관리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립생활 운동을 하거나 자립생활 센터에 이제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 모델을 이제 거부한 모델이 사실 자립생활 그렇습니다.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물론 뭐 기존에 사회복지계에서 말하는 그 사료 관리는 아니다. 네. 근데 자립생활과 맞는 방식의 이제 사례 관리다. 뭐 대체된 용어가 지금 네. 없어서 이제 그냥 기존의 용어를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사람을 케이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탈인격화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인데. 네, 네. 그래서 우리 자립생활 쪽에서는 주로 쓰는 용어가 개별 지원, 뭐 개별화 지원 이런 용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 관리하고는 좀 다른 게 전제가 뭐냐면 그 개인 장애인 당사자의 어떤 자기 어떤 욕망도 있고 욕구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도 있으면 그게 이제 중심이고 자립생활센터의 여러 이제 기관 그 이제 담당 인력이나 기관들은 그걸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개별화 지원, 개인 지원 이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근데 용어도 우리가 이참에 자립생활에 맞는 용어로 좀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지칭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거부적인 것은 틀림없어요. 사례 관리를 네, 상당히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발달 장애가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자립생활 하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지원 시스템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디비주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랜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그다음에 성과적으로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사례 관리인데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도 새롭게 선정하는 거 100% 공감하고요. 네. 발달 장애인들이 외롭다. 네. 그리고 좀 매 스토킹하고 있죠. 5분 간격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그 말은 뭐냐면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지만 혼자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매니지먼트는 관리 측면보다는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1대1로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저는 사례 관리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전문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실제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맞는 용어, 또 맞는 서비스 시스템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그 토론회에서 이제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 정수철 센터장님. 네,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또 사례를 관리하는 그런 체원하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를 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법적인 그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립생활센터는 그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입장과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전달 체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은 또 현장에서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공감은 많이 하지만 당사자들 노력도 그리고 장애인 우리 자립생활 지키는 사람 노력도 그리고 법적 체계도 함께 이렇게 그 의논이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실타래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현행 그 장애인 복지법에는 동료 간 상담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주고 있는 법이 사법이거든요. 장애인 복지법에는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살려야 되는 법인데 그걸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 간 상담은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는 뭘 하냐면 동료 상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간 상담을 좀 살려주는 방식이 된다면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아카데미 인식개선 센터의 우리 윤삼호 센터장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갑습니다. 윤삼호라고 합니다.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을 그 혁신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자립생활 운동이 시작된 지가 뭐 2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우리 자립생활 운동가들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이제 지금의 280개 정도의 자립생활센터가 전국에 있다고 그래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어떤 이제 물적 기반도 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대신에 우리 조금 약간 역동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고비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어떤 단계로 도약할 때가 아닌가. 지금 바로 이 시점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립생활 그 운동을 먼저 실천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다른 어떤 차원으로 도약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대략 한 2000년대 초쯤 됐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1990년대까지의 어떤 자립생활 실천하고 2000년대 이후의 자립생활 실천이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그 이전에는 주로 자립생활 운동가들과 또 거기에 이제 활동가들이 집단의 권리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이후부터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개인의 욕구나 개인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활동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단의 요구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동권 보장하라, 접근권 보장하라, 교육권, 노동권 보장하라. 이 집단의 권리죠.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법제화되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20개가 넘어요. 지금도 뭐 몇 개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꽤 많이 법제화됐어요. 이 집단의 권리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활동 지원 제도라든가 근로 지원인 제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그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여러 제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뭐 이런 법이나 제도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지만은 계속 법과 제도나 예산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인들의 어떤 욕망과 욕구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자립생활센터들의 활동이 좀 앞으로는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이런 어떤 개별적인 욕구,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분출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립생활센터들이 이런 어떤 장애 당사자들의 어떤 욕구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개별화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분출되고 또 다변화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자립생활센터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자체 프로그램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하는 어떤 장애 당사자들의 또 욕구 변화에 맞는 방식으로 뭐 행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요게 좀 중요하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요. 이 자립생활 모델이라는 것은 원래 신체적 장애인들의 어떤 그 실천 운동이에요,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에 커뮤니티 케어 그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그렇죠. 올해 8월달에 탈시설 지역사회 지원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탈시설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약 32,0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85% 이상이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아니면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로 20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계획대로 하면 2025년부터
한 해 740명씩 이제 지역 사회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 지역 사회가 이분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에 208개가 되는 이제 자립생활센터들이 신체 장애인 중심으로 굴러가던 이 자립생활센터들이 이제는 어떤 발달 장애인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저는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사례만 들면 신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활동 지원사, 뭐 활동 보조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이분들이 있다면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보조가 많이 필요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발달 장애인들 중에는 주로 이분들한테는 보조가 돼야 될 것이 신체적 보조보다는 판단의 보조가 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양성하고 있는 활동 지원사가 이 발달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위한 별도의 어떤 지원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력을 이제 양성하는 것도 우리 이제 한국의 자립생활 센터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런 인력들이 이제 양성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센터를 찾아왔을 때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좀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저는 우리 그 기존의 자립생활센터에 좀 많이 배치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한 요 2가지 정도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우리 내부적으로 좀 또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맞게끔 혁신해야 될 과제를 한 2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사무 센터장님의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어떤 혁신 과제를 한 2가지 정도 좀 집어서 주셨는데 이에 대한 혹시 의문점이나 궁금점 내지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다른 분들의 생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뭐 전적으로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죠. 기관에서도 이제 탈시설 장애인들이 나오면 임시로 이제 거주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공간이 있는데 체험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제 3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한 명 빼고는 다 발달 장애인이에요. 네, 지금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발달 장애인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런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주축은 이제 발달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우리도 대비하는 과정에 있고 대비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좀 이런 그 뭐랄까요 매뉴얼을 하면 조금 표현이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저도 사실 좀 놀란 부분이 탈시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굉장히 거부감을 가진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뭐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정부 주도로 탈시설 노드형을 만들었다 이 자체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쭉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눈 뜨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정부 정책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뭐 탈시설이 정책이 되었으니까 뭐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나와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저는 우리 윤사무 센터장님께 제가 궁금한 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최근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탈시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이 탈시설 지원법을 주도해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한쪽 진영에서는 장애인들이 이 지금 거주 생활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철회를 해달라. 내지는 우리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너무 지역사회 밖으로 떠미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윤사무 센터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시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뭐 서양에도 뭐 이제 70년대, 80년대 탈시설 정책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반발이 있었고. 좀 특이하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 서양과 다르게 부모 조직에서도 또 일부 탈시설을 반대하는 부모들이 또 일부 계십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다 뭐 그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의 뭐 또 특수한 그런 사례도 아닙니다. 네. 이 과정을 정부는 이제 극복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부가
뭐 한 10년 내에 다 탈시설을 완료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결국 20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시설을 문을 닫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설이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네, 보면 정부 정책에 맞도록 시설을 이제 규모를 축소하고 또 기능을 그야말로 이제 주거만 하던 이게 잠만 잘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기능으로 해서 시설을 이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70년대의 그 주립 시설을 대규모 이건 미국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이제 시설 생활인들이 나와서 뭐 노숙자가 되거나 아니면 또 상당수는 또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 가는 그런 이제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걸 우리 정부나 뭐 우리 또 장애인 단체 쪽에서 다 알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또 요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려를 하지 않도록 선택권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도 이제 탈시설해서 우리 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고 또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잘 사는 모습을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못 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 나오면 그 내가 케어해야 되지 않는가, 늙은 부모가 자식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그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신의 자녀를 충분히 안전하고 그리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지역사회 자원으로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의 우리 정화주 관장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화주라고 합니다. 그 조영재 교수님과 그다음에 윤상호 센터장님, 그다음에 정수철 센터장님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절충하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로 이제 제도권 안에 있는 이제 전달 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내지는 이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정부가 아니면 국가가 이제 장애인들의 삶의 전반을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국가복지의 대안으로 이제 대두가 됐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직접 겪고 있는 부분인데 제도권 안에서 아니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그런 어떤 기관 내지는 체제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저부터 해서 관료화되어 있지 않는가, 뭐 사회복지 용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그런 어떤 지원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이제 복지관 직원들 중에 본인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분이 오셔서 본인에게 막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이 무엇이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저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킹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킹의 이제 가장 큰 기능으로서는 조직과 조직 간의 어떤 연계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고 평등한 어떤 관계로 본다면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기관 대 기관, 조직 대 조직에서 정보 교환인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의 측면이 아니고 저기에 이러이러한 그 욕구를 가진 그 장애인분이 A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겠느냐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 기능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집수리에서 이런 자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제 C 기관에 또 연계를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 교환 또 내지는 자원 교환.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자원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대 조직 간의 어떤 네트워킹들을 이제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관련되어진 기관이나 단체들을 네트워킹 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이것들이 장애인들의 전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한번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사실은 장애인들의 삶을 연구하는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뭐 심리적인 요인, 뭐 신체적인 요인, 뭐 직업적인 요인 이런 걸로 많이 살펴봤는데 네트워킹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본다면 네트워킹은 전체적인 저희가 자본으로 봤을 때는 네네. 경제적인 자본, 사회적인 자본, 뭐 문화적인 자본으로 봤을 때 네트워킹은 사회적 자본에 해당이 되고 사회적 자본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와 사회 참여가 장애인들의 삶에 최근에 사회 자본으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들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의 선행에 의한 희소 자원에 활용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이제 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킹의 속성을 봤을 때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이든 조직에 사실은 선행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연계라는 부분들이 조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계승이라는 그 분에 의하면은 네트워크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네트워크는 장애인의 초기 삶의 만족도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 발표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이 가족이나 친구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많을수록 장애인의 삶은 높아진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보면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트워킹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애인들을 봤을 때는 삶의 만족도가 이제 높아지는 네.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전체 사회복지 현장과 그다음에 장애인과 그다음에 저희 조직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저희가 만약에 살펴본다면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들을 많이 이제 사실은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개인의 욕구 그다음에 개인의 삶에 어떤 그 집중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면 제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네. 것은 전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부산에 있는 아니면은 뭐 그 섹터에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나 단체들 간에 네트워킹이 형성이 된다면 이제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네네. 허브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기구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이나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회라든지 네. 뭐 그런 어떤 기능들에서 역할 정립 내지는 이제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형성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법제화 시킨다라면 정말 컨트롤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배제가 돼야 될 것 네, 네, 같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그 네트워킹을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 내부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네트워킹을 하는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그 조직이 느슨해질 수도 있고 또 너무 강성해져서 그 역할들이 이제 그 흐지부지 되거나 네네네. 아니면 조정이나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서로 간에 조정이 된다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어떤 관료화되어 있는 이 법적 체계 내에서의 전달 체계들이 어떤 자기 반성 속에서 네.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자원을 좀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위험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전달 체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계승의 연구에 따라서 보면 지역에 있는 가족 내지는 기관
만날 수 있는 친구,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모임들이 많은 장애인들일수록 네. 삶의 만족도가 높다. 네.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하나 여쭤보자면, 이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것이 어떤 실적 위주의 네. 이 평가 지표로 활용되다 보니 네. 서로 네트워킹을 기관 간에 하려고 해도 이거 저쪽 기관의 실적이 될 텐데 우리가 들러리 서줄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트워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항상 사회복지에서는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되는 것이고, 제도권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건데, 네네. 다행히도 사실 장애인복지관은 지난번 평가 때부터 실적은 아예 평가 상황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건을 뭐 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얼마만큼 사업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는데 다만 이제 뭐 사업비, 이제 사업비를 얼마만큼 이제 뭐 사용을 해서 네. 복지관을 운영을 했느냐, 뭐 그런 실적들은 있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왜곡되어진 사업 방향들이 갈 수도 있는데, 네. 많이 좋아져서 저희 이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은행처럼 그런 포맷이 된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이 지역 내에서 인프라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체를 해서 예.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계시다. 네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윤상무 네. 선생님 궁금한 점 예.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우리 정화주 관장님 발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관 대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어찌 보면 이제 뭐 기존의 사례 관리라는 용어를 쓰자면 좀 더 확대된 사례 관리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네. 그리고 또 요거를 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그 협의 기구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 조직이면 안 좋겠다. 그건 네. 이제 민간 조직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 조직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어떤 모형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하는 어떤 지역 사회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뭐 근접한 곳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사상구가 그런지, 그 실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애인과 관련되어진 이제 그런 네트워크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들은 이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정보의 어떤 교환 내지는 자원의 교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분의 어떤 욕구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걸 놓고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협의체는 아닌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디딤돌 사업이라고 해서 네. 민간 조직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킹이 시작되어서 거기는 이제 구청까지 같이 이제 협력이 되어진 이제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자원의 공유보다는 정보의 공유가 네. 많았던 걸로 이제 뭐 그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조금 더 자원의 공유, 그다음에 정보의 공유를 더 넘어서 장애인분들의 주된 뭐 욕구 아니면 호소의 어떤 문제들을 서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채널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우리 정수철 센터장님이 이 자립생활 센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우리 지역 기관들과 연계를 했던 그런 사례들을 좀 발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장애 정책이란 게 뭐 이제 탈시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설 중심의 뭐 치료라든가 재발에서 장애인 자유 선택권과 뭐 결정권을 존중하는 그 자립생활 모델이 전환됐다,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뭐 자립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수동적인 의존적인 이런 것을 탈피를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 자립생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자립생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혼자 산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활동 지원이 필요하면 활동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주거가 필요하면 주거, 네. 본 이동, 뭐 보조기기, 뭐 이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지역사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결코 혼자 산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애인이 사실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고 살아가려면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 어떤 네트워크, 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관 하나가 단독적으로 그 장애인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를 형성을 하고 그 장애인의 필요한 욕구에 어떻게 보응할 것인가, 지역사회 자원 동원,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한 장애인이 있는데 지적 내병변 이렇게 그 중복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그 뇌전증도 있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면서 쓰러진 거죠.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애인분이 이제 119 응급센터를 통해서 구급차를 타고 그 응급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뭐냐면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응급실은 응급치료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응급실도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전체 연락해보고 경남 지역까지 연락을 해봤는데 아무 데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구급차 속에서 몇 시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식도 잃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호흡곤란까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대학 병원에서 오라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해져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로 입원도 하고 한참 동안 치료를 받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네. 이제 진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입원비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자체라든가 다른 복지기관을 막 연락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어떤 그 뇌성마비 관련 단체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예전처럼 회복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이제 물론 전동 휠체어 탑니다만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퇴원한 후에는 또 활동지원사분이 본인 집에 또 이렇게 혹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데려가서 이렇게 또 봉사를 해주는 그런 것도 해서 굉장히 또 인상 깊은 일도 있었고 계속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었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족에 의한 학대가 있는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호르몬 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알코올 의존증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술만 드시면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죠. 언어 폭력, 뭐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력을 직접 행사를 했었어요. 물리적인 폭력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장애인이 그렇게 있다가 도무지 어머니하고 생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조부모님 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밑으로 들어갔는데 또 할아버지께서 이 장애인에게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은 더 이상 가족과는 이제 거주할 수 없겠다 해서 이제 근의원기관을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었어요. 그 분리가 되고 나니까 사실 또 갈 때도 마찬가지 않더라고요. 실제 장애인 자립생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이런 인프라 구축이 정말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쪽은 체험에 이제 자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장애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들어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죠. 너무 이제 위축되어 있고 계속 학대만 당하다 보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을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막 방안을 연구했는데 갓 졸업한 특수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학교에 전공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전공반에 다시 들어가서 취업 훈련을 하고 그 있는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긴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제 주거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 상담들 이런 게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자기 의사 표현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과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면 사실은 한 그 장애인이 자립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주위에 어떤 그런 네트워크가 없다면 굉장히 그 장애인은 계속 그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사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버클리대를 졸업하고 그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념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장애인은 자신의 삶을 선택한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하여 성공 혹은 실패할 권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도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뭔가 뭐 재정이 투입된다거나 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거나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 성공된 결과 이런 것들만 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자립생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립생활을 얘기하고 또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만 중심은 사실 장애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인 거고요. 중심은 항상 장애인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장애인이 어떤 결정을 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어요. 생각에. 네, 그렇더라도 최종 결정은 사실 장애인이 그래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장애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 이거 말고도 우리 저 지역사회 내에서 광과 주도 같이 해서 완벽하게 뭔가 지역사회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도 사례가 하나 있던데. 사후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단체들이 참여하는 복지박람회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의 큰 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시세 행사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자리를 할 수 있는 사하구 장애인 권익 증진 문화 축제라는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하시고 싶은 얘기들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네트워크라는 것은 장애인 욕구 중심의 기반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지금까지의 그 관점보다는 좀 더 달라져야 되는 패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제는 소비의 문화 주체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런 주고받는 공유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장애인들의 욕구는 경제 중심의 욕구였어요. 뭐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의 그 장애인들의 욕구는 문화 중심의 컨텐츠로 바뀌고 문화 중심의 서비스가 좀 더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정화주 원장님. 네, 저희 사성구를 장애인분들께서 일상적 삶이 향유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열심히 네트워킹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립이라는 그 단어 또 혹은 독립이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디펜던스, 장애인은 누구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뭐 복지기관에 혹은 어떤 부모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뒤집은 사실 그 장애 당사자들의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인디펜던스라는 것이. 근데 그게 70년대 초에 이제 미국에서 생겨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에 자립생활 운동이 본격화가 되었고 지금 2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자립생활 실천을 미리 한 나라들은 뭐 인터디펜던스다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수철 그 소장님께서 자립생활 한다 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간은 누구라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실 서로 의존하면서 살죠. 자식은 부모한테 의존해서 살고 또 부모는 자식한테 또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수는 학생한테 의존해서 살고 또 학생은 또 교수한테 또 의존해서 살죠. 이게 이제 사람의 사는 보통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디펜던스라는 것은 비장애인도 장애인한테 의존해서 살고 또 장애인도 비장애인한테 의존해서 산다. 이런 개념으로 좀 굉장히 폭넓게 그 개념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해서 사는 분들입니다.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사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저상버스 이게 비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한 시설물입니까? 비장애인들한테도 얼마든지 편리한 시설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비장애인들은 또 장애인들한테 의존해서 사는 것이죠. 그 편리함을 의존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이 우리 자립생활 운동을 하시는 이제 운동가들, 활동가들 뭐 이런 분들도 요런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이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제 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정수철 소장님. 저희들은 여기 스튜디오였습니다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장애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위드 코로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 건강은 본인들이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끝으로 사회부신 김종우 센터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사회의 핵심 과제인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를 아주 심도 깊게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의 이 적극적인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들의 삶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었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입니다. 언제든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마무리 지을까요?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